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지금의 냉랭한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 폭풍은 오늘 국감장에도 이어졌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정성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탄 백두산을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29년 만에 평양에서 남북 축구 대결이 열렸는데 중계도 없고 관중도 없고 깜깜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귀국한 선수들 말로는 몸싸움도 상당히 거칠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남북 간 냉랭한 관계가 이 경기에서도 이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한 2, 3개월 전부터 우리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한 그 노골적인 비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김정은의 지시가 물론 있었겠지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선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신사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그 뭐 의전이나 입국 절차, 또 호텔에서의 거의 감금 생활, 감금해서 사실 뭐 좀 쉬긴 했다는 거죠, 거꾸로. 예. 근데 입국할 때도 소지품 다 적어내라 그래가지고 2시간 이상 걸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거친 경기, 또 뭐 욕을 막 하는가 하면 이게 다 그 뒤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요번에 좀 아주 각박하게 강력하게 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뭔가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서 사실 그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목리 정도나 그냥 좀 불만을 표명하면 좋은데, 예. 우리 그 대통령을 실명만 거론은 안 했을 뿐 굉장히 그 모욕적으로 막 조롱하고 막 예. 이러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런 것이 전반적인 북한 사회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이 그거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보여줬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한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계속 거절하면서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대통령 욕까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격하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따지고 보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난 김정은을 신뢰한다, 뭐 그러면서도 실제로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는 제재의 완화조차도 지금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화는 미국에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정부는 제재를 풀어줘서 빨리 금강산 개성공단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북한이 우리한테 불만을 표명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죠. 예. 미국한테 정면으로 왜 제재를 안 풀어주냐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 하노이에서도 제재 왜 안 풀어주냐 그랬더니 제재가 너네 약점이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러잖아요. 예. 거꾸로 보면은 북한이 사대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북한이 자기네들이 미국한테 하는 불만은 이제 우리한테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가둬놓은 틀 안에서 북한의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 북한한테 욕을 먹는다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모두 다 북한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작년 9월 달에 자기네들이 북한 핵 시설의 한 60, 70%라고 해당되는 영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파괴하는데 그 대신에 미국의 상응 조치를 문 대통령께서 좀 얻어주십시오 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작년 말에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그걸 얻어냈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노이에서 미국의 코온 변호사 청문회 하는 동안에 미국의 대북 기조가 싸늘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응 조치를 해주려다가도 해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렬이 됐는데 그게 문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F-35 들여오고 한미연합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에 대해서도 미국을 좀 비난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역시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안 하니까
결국 중재자는 아니구나. 뭐 중재자 한다라고 내세우지 마라. 이런 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미국의 허락 없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9월 달에는 평양에서 그걸 합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미국 대응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협상해봐야 소용없다. 어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좀 또 모욕을 하더라도 미국하고 합의가 체결되면 한국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잘해준 게 오히려 북한의 욕을 먹는.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나 억울한데,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사실은 미국에다 화풀이를 해야 되는 걸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강경자세로 돌아설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풀릴 가능성도 있는데 예. 여기서 아주 강하게 나가면 분명히 남북 관계에 더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기왕 참는 김에 조금은 예. 더 참지만 상당한 인내심이 예. 필요하다. 예. 또 하나요. 김정은 네.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고 그것을 조선중앙TV가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네. 보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네.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백마 탄 건 이거는 뭐 그 정치적인 상징 표시로 이제 쇼를 한 거고요. 예. 정치적 쇼죠. 예. 마치 뭐 나폴레옹이 그렇다거나 뭐 푸틴 대통령이 우통을 벗어가지고 뭐 마초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거나 또 뭐 우리 그 이륙사 시인이죠. 광야에서 예. 뭐 광야라는 시에서 뭐 그 백마 얘기 다시 나오죠. 선거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예. 초인이 있다.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건데 사실 참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상징적으로 북한에서는 뭐 자기가 수령 노릇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김여정이 연출한 거겠죠. 예.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김정일 3주기 탈상할 때 직전에 가서 이제 새로운 자기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장성택 처형 직전에 갔고, 그다음에 뭐 좋게는 재작년 말에 작년에 한반도 정세를 화해 분위기로 하기 직전에 갔기 때문에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을 제스처를 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거죠. 이거는 예. 우리보다도 미국을 압박한 건데 뭔가 ICBM이라도 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서 뭐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뭐 그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예. 받았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상당히 아직은 연말까지는 대륙간 탄도탄이나 이런 거 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미국을 비판하면서 자력갱생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김정은이 자기가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는 못 먹여 살리고 예. 중국이 도와줘서 조금은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걸 중국한테 고맙다고 하면 자기 능력이 없는 거를 드러내니까 그건 못하고 자력 경쟁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중국에게 도움받은 건 쉬쉬하면서 그냥 최악의 예. 상황은 아닌 걸로 가자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원래는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도 북한 얘기를 자꾸 했었거든요. 요즘에 조용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트럼프도 고민인 게 자기는 이제 탄핵 문제도 있고 또 터키가 지금 뭐 군사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동맹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다라고 미국 내에서도 욕먹고 있고 우방들도 다 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긴 하지만 북한 문제는 나름의 결단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이 양보적으로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자기가 조금 더 내줄 것을 결심을 하는 것을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2주 내에 다시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내일 모레가 2주입니다. 예. 지난 4, 5일 날 스웨덴에서 협상한 게. 예. 근데 아마 내일 모레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주는 더 걸려서 11월 초쯤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오늘 스티렐 미 국무부 아태 그 차관보가 시사했듯이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미국의 그 의회에 가서 증언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북한을 좀 달래가지고 협상장으로 아마 미국이 끌고 나오는데 예. 그럴 때 트럼프가 이제 한마디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 진짜 낮은 수준이지만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다시 있는 겁니까?
글쎄 11월 초에 뭐 진전이 있으면 올 한해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 2월 달에 뭐 아이오와 코커스 이런 게 시작되니까 내년 초에 하는 게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대화는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전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02로 뜹니다. 어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침착하고 단호하게 뉴스 뉴스 아닙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I say 이동형, you say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난번에 이동형의 이동형의 뉴스 라이브 답변하셨다는 분 이번엔 실수 없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용진 기자 어제 저희랑 전화 통화하면서 한 잠도 못 잤다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잤습니까? 뭐 많이 피곤하니까 조금 오기는 잠이 오더라고요. 예. 자, 장용진 기자가 본인의 SNS로 또 개인적으로 전화로 아주경제 기사로 또 우리 라디오 방송으로 다른 라디오 방송으로 수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사과를 하라 마라 이 이야기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알릴레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 번 나온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KBS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박지훈 변호사 나와 있으니까 제가 네. 여쭤볼게요.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한다는 거죠? 글쎄요, 뭐 민사소송을 건다는 뜻으로는 안 읽히고요. 예. 결국은 법적 조치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어떻게 뜻으로 해요? 보입니다. 어떤 혐의로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뭐 여기자 뭐 이런 예. 식으로 했을 때는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내용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불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고소는 가능하나 예. 그게 범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는 의문입니다. 예, 법률 전문가들이라면 다 저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의 어떤 뉘앙스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나 또 장윤진 기자가 수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갔을 때 처벌 그럼 윤리적, 가능하느냐? 도덕적, 방송적 문제라고 예. 봐야 되겠죠. 그런데 KBS가 이거를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느냐? 검토 다시 또 해보겠죠.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이 논란 때문에 그 방송을 왜 하게 되느냐 그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방송 내용은 사라져 버렸는데 일단 KBS의 그 보도 내용이 정상적이었고 올바른 보도였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 있습니다. 일단 취재원 보호가 되지 않았고 취재원에게 일단 거짓말을 한 점 그리고 정답을 정해놓고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점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 아닌가. 근데 이 이야기는 쑥 들어갔는데 그날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작가하고 이 이야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총 1시간 50분 가량을 방송을 했는데 그 얘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KBS가 그 김경록 그 PB에게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방송을 내지 않겠다라고까지 약속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 약속 하나도 지켜주지 않았던 점. 그렇죠. 전 사실 그 약속을 근데 많이 어기는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기자들이 많이 어긴 약속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보다도 더 이제 그런 약속을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김경록 PB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건 역시도 법적인 문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도 그 취재 윤리로 본다면은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분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알릴레오 방송과 유시민 작가 또 장영진 기자의 발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추궁하고 본인들이 사과하고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필요하지만 KBS 보도에 대해서도 KBS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했는데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검찰 개혁을 과감히 실행하겠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역시 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얘기를 거기서 뭐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개혁안을 냈었고요. 그 개혁안이 조국 장관을 통해서 이 현행법 안에서 제2차 개혁안까지 반영이 됐어요. 뭐 특수부 축소를 비롯해서. 근데 사실은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현행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궁극적인 검찰 개혁은 결국은 패스트트랙 법안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는 게 궁극적인 그러니까 검찰 개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법률로 만들어진 걸 검찰이 못하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조 전 장관의 동반 사퇴설이 사실은 언론으로부터 흘러나왔는데 오늘도 국감장에서 그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네, 본인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반 사퇴설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여지는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자리인데 그 지휘권자를 직접 들이받아가지고 내쫓았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전직 그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한테 정면으로 대항한 경우에는 예의상이라도 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관례였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또 오늘 국감장에서 윤중천 씨 접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고소가 서부지검에 지금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까지 됐다. 자, 그러면 오늘 여당 의원들은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다가 총장 사건인데 부하들이 수사를 하는데 그건 사실 고소라기보다 처벌을 지시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근태에서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굳이 그렇게 고소까지 해야 되느냐 하니까 뭐 윤석열 총장은 자신도 처음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검사가 뭐 고소하는 경우 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일면의 사과를 다시 걸어준다면 재고를 해보겠다라는 뉘앙스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 검찰이 하지 말고 경찰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다가 이게 사건을 배당하게 되면은 수사를 지시했다기보다는 처벌을 지시했다고 기소를 지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다면은 차라리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하고 넘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첨단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사권이 만약에 경찰에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 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되고요. 그 기소는 이제 다시 검사가 하겠지만 통상 대부분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경찰에 넘기죠. 왜냐하면 좀 약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검찰의 특수부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내사하고 직접 하는 거는 특수사건에 한해서 합니다. 아주 강력한 사건. 근데 이런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대부분 경찰에서 해서 다시 검찰에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또 정경심 교수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를 문제 삼았다고요? 그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에 지금 보도가 조금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병원 명칭, 의사 명칭, 의사 면허번호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해서 마치 이 진단서가 위조가 됐거나 아니면 부실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그 부분을 가리고 팩스를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리고 보냈느냐? 그 전에 한번 이렇게 그 진단서를 냈더니 이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입원한 병원으로 이제 취재진이 몰려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예.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리고 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뭐 검찰에서는 이게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진단서가 예.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게 나가게 되면 또 언론들이 병원에 찾아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검찰한테 얘기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협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그 해당 병원에서 그런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정동병원. 예, 아니 뭐 발표가 됐으니까 정동병원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실제로 뭐 저희도 이런 사건을 하지만 구속이나 어떤 그런 게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청구될지. 피의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한테 그 자료를 낼 거고요. 예. 그럼 낸다면 검찰이 그걸 확인을 했을 거란 예. 거예요.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리고 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벌써 확인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정동병원 관련해서도 오늘 또 여당 의원들은 정동병원은 이번에 병원 간 거 말고 지난번에 갔던 옛날 병원이다. 거예요. 예.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지금 그 정동병원이라고 나간 거는 이게 그 기자들이 이번에도 여기 가지 않았겠느냐고 일단 약간 넘겨짚고 달려가서 이제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정동병원이 너무 곤란해지니까 예. 그래서 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정동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한 걸로 돼 있는데 발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보도가 좀 악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걸 위조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뉘앙스상. 위조는 간단해요. 그걸 유죄하면 또 처벌되는. 그러니까요. 밝은 명의가 아니면서도 만드는 게 위조죄가 되는데 지금 위조죄로 조사받고 있다가 그걸 위조한다는 그게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뭐 곧 해명이 되거나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일단 네. 뭐 양측이 말이 다르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해서 자녀가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병천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논문에 자녀가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민 씨가 다른 사람의 논문에 참여를 한 거였는데 이거는 또 조금 그게 색깔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쪽이 조금 더 재질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논문 때문에 그 대학에 입학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입학 취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병천 교수만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예, 관행으로 이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듭니다. 아마도 이게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를 했는데 전수조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국 장관 비롯해서 또 교수들 자제잖아요. 아마 편입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모두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뭐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것만 미성년자가 이제 공저자로 이렇게 등재된 것은 245건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검색한 것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또다시 정밀조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예. 됩니다. 다시 이병천 교수 이야기로 가서 이게 지금 합격을 취소해라라고 이제 교육부가 통보를 했는데요. 강원대학 쪽에다가 네. 수의학과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합격을 취소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게 맞느냐? 이건 아니죠.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범죄 아닙니까? 합격 취소는 뭐 당연한 거죠. 예. 어쩌면 부정이니까 당연하고 만약에 국립대면 이제 공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위계한 공무방해죄 그리고 뭐 국립대기는 사립대라면 업무방해죄 예. 성립할 수가 예. 있죠. 이게 위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우리 이번에 조국 장관 일을 겪으면서 이런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많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예.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부정 입학 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다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슷한 국회의원 사람들은. 전수조사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지금 누구가 거부하는 바람에 예. 이제 사실은 입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말이 이미 났으니까 사실 간단해요. 예. 뭐 동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다 하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입법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굳이 입법을 만들 이유는 네. 없어요. 지금 합의만은 이거 국정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발동하면 됩니다. 예. 이거 하는데 국민 중에 누가 반대할 예. 사람 반대할 없습니다.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하자고 하는 건 결국은 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이 시간을 하잖아요. 끌자는 얘기고 이제 지금 20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결국엔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신동빈 회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합니다. 원심 판결에 뭐 잘못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예상이 좀 됐었어요. 아 잠깐만요. 근데 지금 1심과 2심이 갈렸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는 사실 유죄의 폭이 좀 넓었고 뇌물 인정 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에 들어오면서 뇌물 인정이 대폭 줄었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석방을 해준 겁니다. 예. 근데 이 대폭 근데 액수로는 좀 줄긴 했는데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유무죄를 크게 바꾼 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양형을 이제 액수가 좀 낮아지면서 양형을 크게 낮춰준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신동빈 회장 측은 여기 이미 그냥 승복을 해버렸는데 검찰 쪽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상고심이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이걸 다툴 수 있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양형부당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제 거의. 외형상은 뭐 다른 게 있어도 근데 양형부당으로 사실 검찰이 상고를 했을 때 받아들여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없다고 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의 생각은 그 권력자에게 어쩔 네. 수 없이 뇌물을 준 거 그렇죠. 아니냐 이거죠. 약간 어떤 적극적인 어떤 예. 뇌물 공여보다는 어떤 위협 그런 것 때문에 공유했기 때문에 뇌물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집행유예가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 측에서는 지금 무죄가 선고됐던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였던 게 이제 서미경 씨 모녀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유죄가 인정되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양형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게 됐는데 검찰은 이것이 항소심 무죄가 잘못됐다. 이 부분을 다시 좀 판단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보고 이재용 부회장 측도 내심 기대를 할까요? 이 결이 조금 다르지 않나 예. 싶어요. 처음부터 이 정도는 예상이 됐었어요. 1심에 유죄가 된 게 지금 말한 것처럼 서미경 씨 모녀 업무상 횡령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2심에서 무죄가 되면서 집행유예가 예상됐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영 다른 네. 측면에 지금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죄 범위가 늘어났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신격호 회장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됐네요. 벌금도 30억 원이 지금 됐는데 예. 문제는 뭐 건강 상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결국- 형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할 거고요. 예.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뭐 건강 외형적인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예. 없지만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러잖아요. 예. 치매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을 잡아 가둔다는 건 인권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 법률적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 그래요. 자, 우리 오프닝에 나갔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난 14일 숨진 가수 설리 씨 구급 활동 내용이 담긴 문서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설리가 사망했던 당시 이제 구급 활동 119 보고서가 거의 그대로 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사망을 했다. 그다음에 언제 숨졌다. 그다음에 주소가 어디다. 이런 내용까지 상세한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유출이 됐습니다. 예. 이 소방 당국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소방서 내부 문건이었다 그래요. 소방 내부 문건이 그러면 이 포털에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이 포털에 유출이 되니까 각 커뮤니티에도 쫙 퍼졌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카톡으로도 퍼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그러면 그 소방 당국에서 어떤 사람이 퍼뜨린
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매니저도 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아직 뭐 정확하게 누가 지금 한가 뭐 내부자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이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119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출동하는 보고서를 이게 일일이 서류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자 이렇게 SNS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일 처리를 빨리 진행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와중에서 유출이 되지 않았나.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대충 언제쯤 유출된 것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네. 그 사진을 확인해 보면 헤더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돼 있는데 어떤 카메라에서 찍혔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확인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직원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경기 소방본부는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절대로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문건이거든요. 내부 문건이자 어쩌면 고인에 대한 어떤 아주 은밀하고 그런 문건인데 그게 밖으로 유출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부끄럽고 본인도 실망스럽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 뭐냐면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제 망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각별히 인권이라든지 그 비밀이라든지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정면으로 더군다나 지금으로서 보면 이제 공무원이 침해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소방 당국에서 아마 내부자가 유출한 거 같아요. 직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대국민 사과문도 아마 소방 당국에서 낸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심각한 거죠.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거가 아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원이 뭐 실수인지는 모르겠어 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이게 나가서는 안 되는 문건에 나간 거니까 뭐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연히 뭐 개인정보 문제도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그리고 설레 씨가 굉장히 유명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게 심각해질 수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정말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못 지켰다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 소방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 보고 시스템 점검 및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다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리 씨 사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실시간 검색어에도 설리 동향 계속 나오고 보고서가 있어요. 계속 네. 1등입니다. 네. 1등이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소방당국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뭐 댓글이나 뭐 또 문자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장영진 기자에 대해서 얘기가 많네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